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한센인과 고흥 소록도를 사랑한 간호사 고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고국인 오스트리아에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 오늘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국민 분향소가 설치됐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폐허에서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에 특별히 한센인을 40여 년간 돌본 마가렛 간호사. 한센병 환자를 돌봤을 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의 자녀들까지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고 마가렛 간호사와 함께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신 마리안느 간호사도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아쉬움이 큰데요. 건강 악화로 우리나라를 떠나면서도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남긴 두 분 간호사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오늘이 10월 4일이에요. 숫자로 1004로도 쓰는데 천사 자체였던 고 마가렛 간호사 보내드리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최왕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께서 오늘과 내일 개인 일정 때문에 전남일보의 최왕지 기자와 내일까지 뉴스 브리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시작할 텐데 6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났습니다. 전남 지역의 주요 축제장, 관광지, 나들이 객들로 여김없이 북적이는 모습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추석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난 4월 개장하고 5개월 만인 추석 당일에는 누적 관람객 수가 7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당초 목표로 뒀던 관광객 800만 명 달성이 코앞입니다. 토요일인 30일에는 하루에만 21만 5천여 명이 다녀간 경이로운 기록도 남겼습니다. 지난 봄, 봄꽃이 절정을 이뤘던 4월엔 일일 관광객 19만 1,959명을 기록하고 이번 추석 때 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이는 박람회 개장 이후 일일 최다 관람객 수인데요. 추석 연휴를 즐기기 위한 나들이객의 방문이 줄을 이은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에서는 이번 연휴 3일 동안 총 5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조직위도 추석 연휴를 맞아 새로운 가을꽃을 43만 본 심었고요. 순천만의 은빛 갈대도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고 이를 보기 위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10년 전 열린 순천 정원박람회와 비교하면 올해 대성황을 이룬 듯 보입니다. 2013년 열렸던 순천 정원 박람회는 184일 동안 440만 명이 다녀갔었습니다. 오늘로 순천 정원 박람회가 개장 후 186일째 되는 날인데 누적 관람객 수가 700만 명을 달성했으니 10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많은 수치입니다. 9월까지는 다소 덥다가 10월부터 시원한 바람도 불고 청량한 하늘도 볼 수 있어 이번 달에도 순천정원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 발길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주 11일부터는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 그린광장에서 남도영화제 순천이 개막합니다. 영화제가 순천의 아름다움에 재미를 더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였고 또 많은 준비 끝에 잘 열리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얼마 안 남았는데 연휴에 또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발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순천정원 박람회를 찾은 한 80대 관람객은 떡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박람회장에서 운행 중인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가 고장나 12대가 멈추기도 했는데요. 이 스카이큐브는 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 습지를 오가는 선로형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전기 합선 등의 이유로 당시 스카이큐브가 하늘 위에서 멈췄고 60대 탑승객 1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가 없는 행사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전남도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여수시의 인구 감소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도의 인구 수가 매달 천여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 감소 흐름이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남 인구 180만 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도 인구는 1990년에 250만 명, 2000년에 200만 명대를 유지했다가 2010년 190만 명 선이 깨지고 내년에는 이마저도 무너질 것이란 암담한 예측입니다. 여수시는 인구 감소 심각한데요. 8월 말 기준으로 여수시의 인구는 27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을 좀 살펴보니까요. 여수시의 인구는 매달 200명씩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내 가장 인구수가 많은 순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27만 8천 명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인구 감소 원인으로 더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 교육 등을 이유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여수시 인구 감소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이를 9월에 완료했는데요. 청년들이 돌아올 여수를 만들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수시의 전략 마련과 실천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와 연계한 3만 명 수용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해양 신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인구 유입, 이런 전략들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거리 조성, 여수형 압축도시 조성, 공공기관 유치,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이민자 지원 등의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하죠. 여수 갑 지역은 민구 미달 때문에 합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단독 선거구가 두 곳인 게 바로 여수 지역인데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 국회의원 두석 유지도 힘겹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갑과 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선거구인데요. 지난 3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수 갑의 경우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합구 대상 선거구라고 발표한 바 있죠. 당시 여수시 인구는 인구 산정 기준일인 지난 1월 당시 27만 4,495명으로 상한 인구 수인 27만 1,000명대를 근소하게 넘어서면서 분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수 갑의 경우 12만 5,700명으로 하한선인 13만 5,500명보다 1만 명가량 부족했습니다. 여수을은 웅천 등의 인구 유입으로 14만 8,700명대를 유지 중이고요. 당장 해당 지역구의 정치인들은 지역 정가에서 줄다리기 싸움 한창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여수 갑 선거구에 여수 갑과 여수 을의 현수막이 나란히 개첨되기도 했습니다. 광양이나 순천까지도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가 여수 갑의 선거구 획정이라고 말할 만큼 지역 정치권의 관심 뜨겁습니다. 일단 지역 정가에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여수 갑과 을, 경계선상에 있는 여수 을 지역구인 둔덕동을 여수 갑으로 조정해 현 의석수 두 곳을 유지하자는 구상도 나옵니다. 당연히 여수 을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광양 등 인근 지자체와의 합병 가능성, 이런 여러 시나리오도 제기되지만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정치권의 역할이 큰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수 갑 선거구인 주철현 의원은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말고도 바다 면적도 포함시켜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들의 정보를 선거 직전에 아는 문제,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참 아직까지는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광양의 첫 관광단지 사업인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이 최근 행정에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꼽히는 환경영향평가를 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봉산 전망대를 중심축으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그리고 포스트 체험형 조형물, 슬기 최장 골든 출렁다리 등 6,100억 원이 투자되는 산악형 종합관광휴양지 사업입니다. 지난주 광양시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산악형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광양시는 일단 환경부와의 협의를 끝낸 만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광양시의 계획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잠시
언급하면요. LA 리조트가 2017년 광양 LA 스퀘어 개장과 함께 광양시에 제출한 지역 협력 사업의 일환입니다. 숙박실,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관광휴양단지로 구봉산 인근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수제 전문 과학관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전남일보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굉장히 긴 연휴였습니다. 네. 예. 길다는 것에 굉장히 뭔가 좀 한이 느껴지는. 아니요, 한이 느껴지다니요. 당연히 뭐 쉬면 좋은 일인데. 네네. 예. 쭉 때로는 쉬기만 하셨어요? 뭐 쉰다는 것에 어떤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잖아요. 때로는 출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또 일상 아니겠습니까? 기승전 가족이시네. 네. 이 변호사님 뭐 다른 잘 아니요, 보내셨어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 네. 또 이번 명절에는 또 지역세를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지역세에 또 가볼 곳도 많고 예. 그리고 또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좋잖아요. 미세먼지 없고 그래서 나름 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또 현실이 왔죠. 그렇죠. 네. 이게 조삼모사처럼 일정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푹 쉬고 나니까 이게 더 좀 오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쉰 것 같지 않은데 이제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두 분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 판결을 또 많은 남성분들이 또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등권 침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종종 계속 나왔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과거에도 한 3번 정도 이게 심판 대상이 됐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또 그 병역법, 그러니까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 병역법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합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이 가도록 정한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합헌이다라고 결론이 나왔고 결국에는 뭐 많은 남성분들께서 여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겠지만 일단 또 이번에도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뭐 과거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이제 이게 역사가 좀 깁니까? 그렇죠. 역사가 뭐 사실 처음부터 계속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되느냐 뭐 네.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죠.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만큼 튼튼할 수 있다. 남자만 가게 하는 건 이건 평등권을 침해한 거다. 이런 논란은 사실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과거에도 유사하게 뭐 3번 정도의 판결이 있었고 이번에도 뭐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이번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또 전원 합의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성분들 좀 안타깝습니다만. 근데 네. 과거에 한 2010년도에는 그래도 한 2명 정도의 위헌 의견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이전의 판결에서도 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제 침해가 아니라고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이 조항 자체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모든 게 평등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는 뭐 이제 일정한 차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모든 걸 다 똑같이 너도 그쵸. 하니까 너도 해라고 맞아.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는 맞아요.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맞느냐를 봤을 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은 이거예요. 국가의 아주 그런 안보 상황 또는 어떤 재정적인 능력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입법 재량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남성에게만 부과할지 뭐 모병제로 할지 뭐 이런 것은 그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반영하고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이것이 뭐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여전히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런 그리고 또 판결 이유 중에 설시한 게 뭐냐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 이제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에게도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은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그래서 이 병역 의무 조항으로 인해서 차별 취급을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니까 이제 이거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판결한 근데 거죠. 예. 이런 이야기는 좀 덧붙인 게 있어요.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라서 병역 자원 수급 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양성 징병제, 그러니까 여자도 징병을 하는 뭐 그런 걸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기는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전히 남자만 군대에 간다고 한 이 조항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예. 상황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헌법 소원은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이제 우리 간통죄도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뭐 한 번 정해진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사실 또 아니거든요. 시대의 흐름도 반영하는 거고 국민의 법감정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또 미래에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가 부과된 이 병역법이 또 개정이 되거나 아예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다가 약간 좀 고민이 드는 것은 사법부에서 어쨌든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 내용 중에서 입법권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법부가 보통 그 법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뭐 다 돌려보낸다거나 아니면 네. 어떻게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던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건 입법권의 영역이니까 이대로 좀 여기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법률적인 판단에만 근거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나누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겠죠.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뭐 진지하게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량권도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또 별개로 그런지 않은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적인 재량이 주어져 있기는 하나 그래도 법률적으로 이것만큼은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지켜줘야 될 그런 아하. 영역도 있겠죠. 근데 이 병역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라든지 국가의 재정 능력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권의 재량이 훨씬 크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보니. 알겠습니다. 화제의 판결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뭐 고향 뭐 여행지 다들 다녀오셨을 텐데 물론 뭐 일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장거리를 오갈 때 필수적으로 들리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터미널이나 기차역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곳에서 그 먹는 게 또 별미거든요. 휴게소 음식, 요즘 뭐 맛집 이런 것들 지도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 터미널, 뭐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다중이용 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3년 동안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대들의 대표적인 간식거리인 마라탕, 뭐 떡볶이, 뭐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지적되고 있는데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아유, 추석이 지나는데 한낮에 왜 이리 더운 거야. 추석 연휴에 다들 해외여행이다 어디다 나간다고 손님이라곤 파리밖에 없고. 아유, 이번 달 임대료는 또 어쩌나. 아이고, 손님도 없고 재료 정리나 해둬야겠다. 밀가루 서늘한 상온에 보관? 아유, 이 날씨에 상온에 보관했다가 밀가루 다 상해버리지. 냉동실에 넣어놔야 안 상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조사 나왔습니다. 이 주방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뭐, 장사도 안 돼서 파리만 날리고 아니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파리가 진짜로 있다는 건 아니고요. 아유, 뭐 손님도 없어서 추석 연휴에 장사도 못했는데 뭐 무슨 조사까지 나오셨어요. 이게 저희도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둘러보겠습니다. 식품이랑 식품 첨가물 이름도 라벨링 잘 해두셨고 유통기한도 적어두셨고 좋네요. 아유, 저희가 딴 건 몰라도 위생 하나는 진짜로 우리 아이가 먹는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뭐 둘러볼 거 있으면 꼼꼼히 보세요. 이거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서늘한 상온 보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날이 이렇게 더운데 제가 더 위생적으로 보관하려고 냉동실에 보관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보관 방법이 잘못되셨으니까요. 어쨌든 과태료 부과되실 겁니다. 더 위생적으로 보관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억울해요. 여기까지.
글쎄요. 냉동실에 뭐 보통 안 먹는 거나 오래 보관하려면은 뭐 넣어놓으라. 뭐 저도 뭐 주방에서 가끔 그런 네. 경험이 있는데 뭐 식품위생법은 또 다른지 아무튼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식약처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뭐 기차역, 터미널 이런 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많이 적발됐다 그래요? 네, 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어떤 뭐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가 좀 뭐 3년간 거의 뭐 6배 급증했다고 하는데 실제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0년에 33건, 2021년 42건, 2022년은 60건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터미널, 버스 터미널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뭐 이제 식품위생법에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위반을 하냐 이제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늘 뭐 꽁트 사례에서도 보면은 그 취급 기준 식품의 뭐 규격이나 그 어떤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뭐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거, 위생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또 있는데 그걸 예. 위반한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걸리고 있는데 가장 좀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식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무슨 규격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식품위생법이 이런 걸 관리를 하는데 식품의 범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음식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예요. 일단 약은 이제, 제외고. 네, 의약품은 또 따로 관리하는 법이 있으니까. 예. 식품은 이제 모든 음식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식품 첨가물이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 식품을 만들고 또는 그걸 가공하거나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맛을 더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착색, 그다음에 표백 또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모든 물질, 이걸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거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뭐 건강을 해치는 어떤 유해 물질이 첨가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고시를 합니다. 어떤 물건, 어떤 첨가제는 이만큼만 넣어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규준이 아주 1000장이 넘게 있어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 위반으로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이게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아니면 또 보관할 때 보존할 때 식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어기면 여기 바로 위반되게끔 되는 거죠. 네. 뭐 기준이 1000장까지 있으면 물론 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겠지만 네. 뭐 알려고 해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것 그럴 수 같기도 있죠. 하고 물론 네. 꼼꼼히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또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위반 사항이 가장 많다라는 내용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 차지하는 많은 위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 이제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실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에 따르면 아까 말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이 가장 많은 사례였고 예. 그다음 많은 사례로 나온 게 식품들 그 식품의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예요. 이거는 뭐냐면 식품위생법 제3조에 보면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여기서 무조건 판매뿐만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거 그냥 어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진열을 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해야 되냐 이게 또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총리령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할 때는 다른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또는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리고 원료를 보관하는 곳 아니면 제조를 가공하는 곳 이런 그 시설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 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이 크게
8가지 정도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또 위반한 경우 이제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례가 많았던 게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거.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제 식품과 관련된 영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그리고 거기 또 유흥 종사자도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용된 사람은 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 식품 위생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이제 미이수한 사례들도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뭐 마라탕 요즘에 가장 10대한테 인기 많은 뭐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뭐 치킨, 떡볶이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특히 마라탕 업체는 전체 20%가 적발됐다고 하니까 어머님들 걱정도 좀 많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재료 수가 많아서 그럴지 이 걱정이 하시는 분들 점점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뭐 음식이나 뭐 배달 음식이 결국에는 마라탕, 떡볶이, 치킨 이런 거래요. 뭐 네. 들어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모여서 뭐 마라탕 먹으러 간다던데 어쨌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식품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뭐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뭐 20%에 이른다. 그러니까 5곳 중에 한 곳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일 수 있는데 뭐 이제 가장 큰 위반 사례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떤 유형들이 많았다기보다는 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이렇게 위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고 마라탕 업체는 뭐 5군데 중에 한 군데, 뭐 떡볶이 업체 중에는 10군데 중에 한 군데. 이거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5군데를 돌아다닌다면 그 중에 한 군데는 위반하는 업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은 뭐 마라탕이라든지 탕후루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식품이 유행이잖아요. 유행이 생기면 생길수록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계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뭐 마라탕이 뭐 특히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을 물론 따져봐야겠죠. 각각의 가장 많게 20%가 적발이 된 것이 바로 마라탕 업체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음식에서 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물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위반법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겠습니까? 혹시 이 기관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식품안전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던 기관인데 이 식품안전정보원 산하에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도저히 이 음식에 섞일 수 없는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에 이제 이 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게 정말로 어떤 인체에 유해한 건지를 이제 조사하고 뭐 이제 관련 그 뭐 업체에 대해서 뭐 이제 고발 조치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이 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죠. 만약에 이물질을 발견했다 그러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1399 이제 국번 없이 1399에 신고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 불량식품을 단속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뭐가 씹혔을 때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어놓고 쉽지가 그거를 않아요. 또 어디 비닐봉지에 보관을 해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그냥 단순히 실수로 들어갔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였을 때는 그걸 가지고 뭐 물론 위생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도저히 이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이상한 물질이다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또 대응할 필요도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신고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물질이 보존되어 있지가 않아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걸 어쨌든 문제 삼고자 하신다면 최초로 이물질을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뭐 기록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사진은 당연히 찍어 놔야겠죠. 그리고 이물질을 뭐 지퍼백이나 용기, 뭐 비닐봉투나 이런 것에 좀 잘 보관해 놓으실 그런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네. 꽁트 살펴보면
밀가루 상온 보관이라고 써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상온 보관보다는 여름에 아무래도 이 냉동실에 있으면 좀 더 쾌적하게 오래 보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취급 기준이나 이게 규격이 또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의도 자체를 보면 이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상할까봐 장사도 안 되고 하시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냉동실에 넣으신 것 같은데 이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취급 규정이 있겠죠. 아까 예. 말씀드린 뭐 굉장히 많은 규정 중에 하나에 걸리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상온 그 보관이라고 돼 있다면 사실 1도에서 35도씨 정도에 이르는 상온에 서른한 곳에 보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냉장실에 넣든 냉동실에 넣든 넣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맞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요리를 잘하거나 식품 영양에 대해 잘 뭐 정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냉동실에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한 달 지나면 다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식품도 이제 이거는 냉장 보관, 실온 보관 또는 뭐 냉동 보관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가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런 안내가 그 업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준, 뭐 규격에 맞춰서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걸 따랐는데도 변질이 됐을 때는 이제 그건 다른 어떤 그 뭐 보상이나 책임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 나는 냉동실에 넣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다라는 게 뭐 참작 사유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생각이신 그런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냉동실에 넣는다고 또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이제 이런 업체를 운영하는 이제 식품과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뭐 설명이 있잖아요. 보관 방법. 일단은 그거를 준수를 하셔야 나중에 이렇게 좀 더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빠지지 않게 그렇죠. 주의하셔야 될 정해진 것 같아요. 기준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걸 따르시는 게 본인에게도 더 이롭습니다. 예. 하라는 대로 해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겨도 그렇죠. 생길 일도 없을 뿐더러 예. 대응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들이 뒤따릅니까? 아까 이제 가장 그러니까 가장 위반 사례가 많았던 게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이었잖아요. 이게 식품위생법 7조에 있는데요. 일단 행정적인 제재로는 뭐가 있냐면 허가가 취소되는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영업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전부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그 영업소를 폐쇄하는 이런 명령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칙 규정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행정 제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격 위반한 게 아주 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벌금과 징역형은 병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 식품들의 취급 기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위생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뭐 위생모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해야 된다. 아까 이거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적인 처벌은 없지만 시정 명령에 우선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근데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하냐가 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차 위반했을 때 어떤 걸 1차 위반했을 때 하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가공하거나 조리할 때는 다른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1회 위반하면 100만 원, 2번 위반하면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하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일정한 기준들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꽁투 사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처벌받느냐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내가 잘해보려고 냉동실에 넣은 경우 예. 그 경우에도 어쨌든 영업정지 기본적으로 7일 나오고요. 7일. 7일 나오는데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읍소를 잘하면 그래도 감경이 되는데 3일은 어쨌든 반드시 영업정지가 나오게 돼 있고 뭐 형사적인 처벌도 물론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사안이 좀 경미하고 이제 의도가 참작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경우에는 영업정지 3일은 어떤 형태로든 피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뭐 흔하진 않지만 집단 식중독, 뭐 문제가 있는 식재료를 알고도 사용한 경우, 뭐 이런 것들 가끔씩 한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다시는 장사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뭐 말씀드려본 거 보면은 3번 하면 뭐 한 500만 원 이런 과태료 정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처벌이 좀 약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심지어 영업 정지가 사실은 가장 타격이 있잖아요. 예. 왜냐면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곳이면 하루 그렇죠. 문을 500만 닫았을 원이 우스울 수 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0일 할 거를 뭐 과징금 얼마로 내는 걸로 대체하다 이렇게까지도 사실은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소비자 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늘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뭐 대형 기업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쪽도 입장은 그래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거는 대부분 되게 경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위생 교육을 뭐 미수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직원들 건강 진단을 조금 뭐 소홀히 했다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음식에 문제 크게 없다. 그런 거죠. 음식 직접적인 뭐 건강을 해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식인데 또 소비자단체 입장은 그래요. 너무나 약하니까 특히나 대기업은 이 과징금 의미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영업정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과징금으로 대체까지 해주는 그런 일정한 규정까지 있으니까 결국엔 다 돈이면 해결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과징금 1,000만 원 내고 그냥 그 식으로 계속 영업하다가 또 걸리면 또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보십니까? 또 처벌 규정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고 벌금형도 나올 수 있고 뭐 과태료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들이 다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처벌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양형 기준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너무 좀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음식물들이 판매되거나 이렇게 유통됐을 때 사실 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정 자체는 잘 돼 있으면 그거를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실효성이 있게끔 하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끔 적용을 잘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용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조금 좀 형식하고 동떨어져 있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된 내용들 이번 주 살펴드렸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신명나는 봉사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 오후 여천 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는요, 여수 우도 풍물굿 보전의 회원들의 공연 봉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 지역의 노인 시설 곳곳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신명나는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는데요. 이 공연 내내 어르신들은 박수치며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또 무대에 나와 춤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수 우도 풍물굿 보전의 김영 예술감독 만나보시죠. 여수 우도 풍물굿 보전의 현재 총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어떻게 봉사를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 봉사한 지가 30년째니까 그냥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코로나 바로 전까지는 500회를 넘겼으니까 1년에 500회 넘기려면 하루에 기본 주말 빼고 나면 하루에 2-3번 이상은 꼭 해야 되죠. 매주 가야 되는 곳, 매달 가야 되는 곳, 그 다음에 뭐 분기별로 가야 되는 곳, 하루에 또 5번 가야 될 때도 있고 3번, 2번, 1번 그러니까. 보통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 곳들은 거의 다 찾아 계시는 거예요? 근다고 봐야죠. 여수 전역을 다 도니까. 일단 경로당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경로당 한 60개 정도, 경로당만 60개 가고 다음에 요양시설을 15군데를 매달,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시설, 기관단체에서 또 어버이날, 추석, 설, 뭐 특별한 뭐 가을 운동회 이런 행사들 초청을 받고 가니까 뭐 다 봉사고. 선생님께서 여수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도 풍물굿 이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 예술인인데 봉사까지 이어가시는. 그렇죠. 이제 그게 참 어려웠죠. 왜냐면은 요걸로 국악을 통해서 장구를 통해서 국악가를 한 100여 명 보냈거든요. 전공자만 키우고 뭐 전문적인 공연, 돈이 되는 공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어렵고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 제가 말하는 사각은 문화사각지대죠. 이분들한테 다른 뭐 식사나 이런 건 다 제공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건 당연지사고 문화예술이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 문화예술의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우리 걸 통해서 어르신한테 활력이 좀 되고
용기도 되고 희망도 되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또 재미 그 신명이라는 게 하루 붙고 일주일 붙고 한 달 붙으면 그 재미잖아요. 사는 재미. 오래 사시죠. 제일 안타까운 게 처음에 공연 다닐 때 어르신들 공연 나가면은 몇 달 뒤에는 안 보인다든가 그럴 때는 머리가 아프죠. 사실은 돌아가실 확률이 높은 거고 그 해는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안 보인다든가 그 달에는 보였는데 그 다음 달에 안 보인다든가 지난주에는 봤는데 이번 주는 안 보인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생을 더 연결하면서 뭐 죽음을 넘어가기 전에 그런 삶들이 조금 더 흥겨움이 간다 그러면은 신명이 간다 그러면은 오래 사시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하게 됐죠. 선생님도 어르신들 만나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예, 이제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도 느끼고 저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제가 편하게 하거든요. 어르신한테 가갖고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이런 인사보다는 밥 좀 퍼먹고 응? 좀 조금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돼. 뭐 그래갖고 대도 안 해. 그래가면서 말을 편안하게 할 정도로 됐어요. 이게 그 마음이 이제 진짜 아버지 같은 놈, 진짜 어머니 같고 어쩔 때는 제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누님, 형님 그래요. 칭호가 옛날에는 젊을 때는 30대 때만 해도 아버지, 할아버지 이랬는데 지금은 아버지 안 그러면 형님, 누님 하나님. 이제 그만큼 또 복지 일단 예술이라고 하는 대목을 오랫동안 해온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이제 자부심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이게 공연단들이 공연만 하고 가. 가수들이 와서 자기 신곡을 발표하고 가. 이번 주에 불렀던 노래 다음 주에 또 불러줘요. 여기 와서는. 그게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아는 노래가 필요한 거지. 누구 모르는 뭐 신곡 틀어놓고 우리가 신곡 부르고 해봤자 어르신들 감흥이 없거든요.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추억들을 계속 긁어내주면서 가는 것이 아마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추억과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추억, 그분들은 그 당시 나한테 형님이었고 아버지였는데 나는 자식이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 3, 40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마음들이. 그런 데서 교감이 오고 행복하고. 아까 보니까 하시면서 막 하던데 중간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말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르신이 흥겨워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람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죠. 이제 그분들의 반응이 일단 처음에는 손뼉으로 와요. 두 번째 그 손뼉이 들어오면서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셋째 밝은 표정이 돼요. 다리가 힘든데 오늘 일어나야 되겠다는 분들이 탁탁탁 일어서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 제일 기분이 좋죠, 제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마 저도 그거 보면서 산다는 느낌이 내일 모레 여수 풍물축제를 하지만은 그런 대규모 행사를 여수시에서 내가 주최를 하고 연출을 맡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보다 그 즐거움은 얘가 더 커요. 행복이 배가 되는 느낌? 근데 이제 우리가 풍물축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떤 전통을 전승한다는 차원이고 여기는 삶을 계속 연결해가는 어떤 그 인연의 고리가 다 끈끈하고. 아, 추석을 잘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욕심을 비우면 안 돼. 욕심을 비우는 순간에 아이고 나이 들어서 내가 이 나이 돼 갖고 뭘 이러기 시작하면은 저승도 빨리 올라가. 지금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자시고 입을 거 있으면 입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아셨죠? 좋죠. 없는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나 그런 농구 좋아하는데 지금 나가 아픈 게 놀기를 못해요. 올 때마다 재밌게 잘 놀아요. 할 때 재밌어요. 선생님도 봤죠. 딸만 그렇게 놀아주니까 올 때마다 그렇게 재밌어요. 맨날 기다리고 박수 치고 웃어주고 옛날 노래 부르면서 또 옛날 역사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도 생전 우리 미라가리 이야기 뭔지 진다리 이야기 어디서 난지 그거 부르기만 부르지 알았어. 근데 잘 불러. 말할 것도 없이 잘해요. 매주 이 시간 기다리시겠어요? 하면 그러죠. 장수 노리고 잘 챙기고 잘 놀아요. 재밌게. 간식도 이제 또 계란판을 또 사다 판을 차 보내면은 30개 씩이면은 세 판이면 얼마 돼요?
그러면 이제 갖고 와서 쌈나갖고 또 요구르트하고 계란하고 해갖고 어디 참 주고 또 닭튀김도 많이 해요 요즘에. 참 잘 오고 있어요. 여기 어머 어메 본 거 매고 누님 본 거 매고 행님 본 거 매이다. 여기 어머. 이게 딴 데서는 이렇게까지 안 그래도 그렇게 맨날 오잡고 그래 이제 오잡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선생님도 아마 처음에 30년 할 수 있을까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죠. 그다음에 제자들이 따라올까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거의 습관성이라고 할까지. 없는 곳이라면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늘어. 지금 여기는 일부죠. 다른 데서 계속 제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60명 정도가 제자들 공부를 하고. 그런 제자들의 힘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제일 큰 거죠. 사실은 제가 큰 게 아니라 저는 물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나 뭐 이런 인연의 계기를 만들었거나 판을 내가 끌어가는 것은 또 있지만은 이것도 자기 역할, 내 역할이고 제자들이 반주가 이루어지고 제자들의 유머와 제자들의 노래와 제자들의 공연은 어떤 그런 것들이 첨가되니까 공연이 다채로워지고 또 어르신들도 즐겁고 저 혼자 하라고 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반 제자들 반, 그 다음에 여기를 섞은다면 우리 반 어르신들 반, 이게 서로 반반씩 묶여지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하는 이 재능 기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무엇을 가졌든 그 사이에 풀고 살아야 된다. 사회로 전환시켜야죠. 그냥 단순한 자기 기량만 갖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덤까지 가지고 오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어떤 꼭 이렇게 전통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 아니더라도 기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예술적인 걸 갖고 있거나 좀 솜씨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좀 어르신들 찾아뵙고 많은 걸 좀 베푸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재능 기부.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